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기출문제 2018년 2회 1과목입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2020년 2회부터 까꾸로 보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앞에서 자세한 설명한 것들은 좀 빨리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목별로 학습하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이번 회차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중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CPU 이렇게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해서 AP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중앙처리 장치죠. 그래서 제어 장치, 연산 장치, 주격 장치가 하나의 반도체 칩에 내장된 장치이다 그랬어요. 이 문제는 약간 논란은 있긴 한데 한번 문제 풀고 말씀드릴게요. 클럭 주파수와 내부 버스의 폭으로 성능을 평가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CPU 같은 경우에는 클럭 주파수가 있어요. 클럭 주파수는 뭐냐면 동일한 시간이죠. 예를 들어서 1초다. 1초 동안 이 0101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횟수를 의미하는데,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각각의 비트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1초에 100번 반복하는 거하고 또는 1000번 반복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빠르겠어요? 당연히 1000이 빠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CPU에 보면은 요즘에 나오는 아이들은 보통 3GHz예요. 3GHz, 헤르츠라고 하는 거는 초당 반복되는 요 파형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기가는 여러분들 얼마였어요? 10의 9승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부에서는 그 정도로 빠르지는 않은데, 이제 메인보드에서 얘를 몇 배 튕겨줍니다. 20배, 21배 이렇게 튕겨가지고 이 정도 속도를 나오게 한다. 그래서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CPU 내부에 보면 우리 연산장치, 제어장치 있다 그랬잖아요. 얘네들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선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버스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도로를 생각하시면 돼요. 버스가 1차선 도로에서 10대가 가는 속도와 10차선 도로에서 10대가 가는 속도는 어떨까요? 당연히 차선이 넓으면, 버스의 폭이 넓으면 더 많은 버스를 보낼 수 있겠죠. 이것이에요. 자, 개인용 컴퓨터의 중앙처리 장치로 사용이 되고요. 작은 규모의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휴대용 기기에도 사용된다 그랬어요. 자, 이번 문제에서 이 주격장치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은 보통 우리가 뭘로 이야기하나요? 바로 레지스터가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CPU 내부의 구조를 본다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레지스터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제어 장치, 그 다음에 연산 장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레지스터도 일종의 주격 장치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살짝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같은 문제가 더 이상 출제되지 않았다는, 대신에 이제 요 구성은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레지스터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연산장치 좀 전에 우리가 CPU 내에서 연산하는 아이디어예요. 자, 제어장치와 연산장치의 차이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어장치는 뭐라고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수행하는 아이가 바로 연산장치입니다. 즉, 구구단을 외워라 라고 명령하는 거는 제어장치고요. 구구단을 외우는 아이는 바로 연산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산 결과를 일시로 저장하거나 다음 처리할 어떤 데이터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레지스터가 되는 겁니다. 자, 연산장치에는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리고 레지스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뭐 제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어 레지스터와 지금처럼 우리 연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연산 레지스터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계산하는 가산기라든지 또는 빼기 할 때 쓰는 감산기라든지 뭐 이런 아이들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제어 장치에는 제어 레지스터에는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다음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 이런 아이들이 있었죠. 또 명령어 레지스터 이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가죠. 이진수 덧셈을 수행하는 가산기가 있다 그랬어요. 가산기 맞아요.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 입력된 값을 보수로 반환하는 보수기, 즉 감산기 이게 있다. 좋아요.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누산기가 있다. 좋아요. 마지막 4번이에요.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기억하는 상태 레지스터라고 그랬는데, 이 상태 레지스터는 뭔가요? 얘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죠. 바로 제어 레지스터에 여기 속해요. 그래서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기억하는 것은 이런 뭐라고 하지 저걸?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고, 상태 레지스터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바로 제어 레지스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4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지스터에 대한 거는 얘가 어떤 일을 하는지 관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는 사실은 살짝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과감히 버리시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 나오는 이 보수기나 가산기나 누산기 얘네 자체가 지금 연산을 하고 있죠. 그럼 이거 아닌 나머지 뭐야? 4번이 답이잖아. 그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의 방화벽, 또 방화벽 출제가 됐어요. 지금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보면 통신을 허용할 프로그램 및 기능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통신에, 그러니까 저 방화벽을 건너뛸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 이야기했고요. 각 네트워크 위치 유형에 따라 외부 연결의 차단과 알림을 설정할 수 있다. 좋아요. 내 컴퓨터에서 외부로 나가는 패킷의 내용을 체크해서 인증된 패킷만 내보내도록 설정한다 그랬는데 우리 방화벽은 뭐라 그랬어요?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걸 제어한다 그랬죠?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할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3번이 얘는 답이 되겠네요. 역추적 기능, 요걸 뭘 이용해서 한다 그랬어요? 바로 로그를 이용해서 역추적 기능을 제어하고 외부 침입자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라고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서 제가 첫 문제 풀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화벽은 외부의 공격을 막는다라는 개념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는 웬만해서는 다 풀 수가 있다. 자, 다음에 4번이에요. 다음 중 제어판의 시스템에서 설정 가능한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제어판에서의 시스템 또는 시장 메뉴에서 우리가 설정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여기 시스템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CPU나 또는 CPU 종류, 그 다음에 컴퓨터의 이름, 설치된 메모리, 장치 아이디, 시스템 종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PC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현재는 마도 알리시인데 이걸 바꿀 수도 있고 윈도우즈 사양, 윈도우즈 버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22H2가 윈도우즈 10의 마지막 버전입니다. 이게 아마 3번 정도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OS 빌드나 이런 것들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윈도우즈 버전과 시스템에 대한 기본 정보 좀 전에 보실 수 있었어요. 윈도우즈 정품 인증을 위한 제품 키를 변경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화면에 가려져 있기는 한데 이 아래쪽에 정품 인증 도구가 따로 존재합니다. 가려졌어.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네트워크에서 확인 가능한 사용자 컴퓨터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예요? 바로 이 녀석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보면은 만약에 근거리 통신망 내에서의 네트워크, 내 네트워크 들어가 보면 이 컴퓨터는 마도 알리시로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컴퓨터에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설정에서 앱 및 기능에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죠? 당연히 지금 보시면 화면에 여기에 앱 설정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그래서 별도로 설정 홈에 들어가서 앱 및 기능에 가보면 거기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는 없고요.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도 출제가 됐었거든. 앱 및 기능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설치를 하고 삭제나 수정만 거기서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윈도우즈에서 하드디스크 용량 부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용량이 부족하대 하드디스크가. 그럼 어떻게 될까? 1번이요. 사용 빈도가 낮은 파일은 백업하고요. 좋아요. 하드디스크에서 지워. 저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일을 모두 삭제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는 백신으로 치료를 해야지 이걸 다 지우면은 중요한 자료도 다 지우란 얘기냐? 이거 조금 이상해. 사용하지 않는 윈도우즈 구성 요소. 이거 좀 전에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던 앱 및 기능에서 우리가 예전에 프로그램 추가 제거였거든요. 이름이 바뀌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윈도우즈 구성 요소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익스플로러 설치할 수도 있고 .NET 프레임워크도 설치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해제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디스크 정리를 수행을 하면은요,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할 수 있어요. 이것도 몇 번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할 때는 디스크 정리를 수행을 하면 우리가 인터넷 임시 파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프로그램 설치할 때 임시로 저장하고 있던 파일들을 한 번에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량 확보할 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 녀석이 되는 거죠. 대신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일은 백신으로 치료를 해야지 얘를 어떻게 지우면 어떻게 안 되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다음에 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윈도우즈의 탐색기예요. 탐색기는 여러분들 그 파일 찾을 때 사용하는 거, 파일하고 폴더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이제 검색 상자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파일이나 폴더를 찾는 방법이죠. 우리가 이제 만능 문자라고 하는 뭐 에스터리스크나 물음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김씨로 시작하는, 뭐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 또는 김으로 시작하면서 글자 수가 뭐 세 글자인 이렇게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만능 문자를 뭐 영어로는 와일드 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맞는 내용이고요. 검색 상자에서 찾으려는 파일이나 폴더명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필터링이 돼서 결과가 표시가 된다 그랬어요. 뭐 마지막으로 뭐 특정 파일을 그룹으로 정기적으로 검색하는 경우에는 검색 저장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사용할 때 원래 검색 결과와 일치하는 최신 파일을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2017년에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게 이제 맞는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검색 내용에 달러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빼기를 앞에다 넣게 되면 내가 문자열, 특정 문자열을 제외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이제 준비해 놨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파일이에요. 근데 그 중에 여기 뒤에 언더바 OBS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검색 상자, 요게 검색 상자거든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OBS라고 딱 치니까 어떻게 됐나요? 여기에 있는 OBS가 빠지게 됐죠. 자, 요 문제가 두 번 출제됐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 내용에 달러를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마이너스 OBS 이렇게 하게 되면 요 문자열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열들만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윈도우즈의 레지스트리예요. 자, 레지스트리는 어떤 거냐면은 이게 레지스트까지는 레지스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윈도우즈에 설치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모든 설정 값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레지스트리예요. 레지스트라고 하는 거는 머물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윈도우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값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입니다. 됐죠?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 항상 백업을 해야 돼요. 백업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데이터에 설치된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실행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다. 가장 정확한 정의예요. 레지스트리 정보는 윈도우즈가 작동하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참조해요. 우리가 앞에서 연결 프로그램 이런 거 봤었잖아요. 이것도 다 레지스트리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내 컴퓨터 시스템 정보도 봤잖아요. 이것도 다 레지스트리에 들어있는 게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지속적으로 참조가 되겠고요. 윈도우즈에 탑재된 레지스트리 편집기는요. 알리지 EXE가 아니라 알리지 에디트입니다. 레지스트리 편집기 알리지 에디트 요걸 가지고 씁니다. 레지스트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 부팅이 당연히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꼭 백업을 하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아이디나 비밀번호의 입력 여부 또는 수량 입력과 같은 입력사항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웹 프로그래밍 언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UML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툴이에요. 그래서 이건 모르셔도 돼요. CSS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글 워드 프로세서나 MS 워드에서 사용하는 스타일과 비슷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얘가 스타일 시트야. 스타일 시트. C는 뭔지 모르겠네.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홈페이지에 보면 표를 여러 개 그려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 음영 색깔이나 표 색깔이나 이런 것들 또는 문장이 많아. 근데 거기서 보면은 문장마다 뭐 제목에는 어떤 색깔 또는 본문에는 어떤 색깔, 배경은 어떤 색깔 이런 거를 미리 정의해 놓고 그냥 코드만 갖다가 넣으면 걔네가 자동으로 스타일이 탁탁탁 잡혀요. 그럼 체계적인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 아이야. 이거 전혀 관련이 없죠. 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아이는 뭘까? 자바로 우리 웹페이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애가 바로 자바스크립트예요. VRML은요, 얘는 Virtual Reality Markup Language예요. 그래서 가상현실을 웹에 표현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간혹 가다 나온다 이거. 요거는 세모 정도, CSS 뭔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이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의 목적이에요. 운영체제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거는 좀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처음 보는 문제죠. 그래서 운영체제의 성능 평가 기준이 있어요. 우선은 첫 번째 반환 시간이에요. 즉 윈도우즈 7과 윈도우즈 10이 똑같은 작업을 했을 때 어떤 게 더 빠른 결과를 가져오느냐는 거예요. 내가 구단을 외우라고 딱 이야기했을 때 윈도우즈 7은 10초 걸리고 윈도우즈 11은 5초가 걸렸어. 누가 더 좋은 거야? 윈도우즈 11이 더 좋은 거예요.
됐죠? 처리 능력이요. 얘는 시간에 대한 제약이 있어요. 즉 1시간이라고 하는 제약을 줬을 경우에 윈도우즈 7은 100개 일을 했고요. 윈도우즈 11은 200개 일을 했어요. 누가 더 좋은 거야? 윈도우즈 11. 그지? 자, 신뢰도는요. 얘는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7에다가 구구단을 외우라 그랬더니 한 개 틀렸어. 윈도우즈 11한테 했더니 전체 다 맞았어. 누가 더 신뢰성이 높아요? 윈도우즈 11이요. 자, 사용 가능도 이거는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즉 24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바로 요청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느냐, 사용 가능하냐 이거죠. 만약에 고장이 났어. 그래서 반응이 없어. 그건 사용 가능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컴퓨터 시스템 작업을 의뢰한 시간부터 처리 완료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반환 시간. 이거는 다른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데 영어로 turn around tim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일정 시간 내에 시스템이 처리하는 일의 양을 의미하는 처리 능력 향상이 요구된다. 시스템이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신뢰도의 향상이 요구된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수가 아니고요. 사용 가능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작업을 요청했을 때 제가 고장이 안 나고 나한테 바로 반응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사용 가능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수치로 보면 뭐 MBTF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장 간격 이런 것들도 있어요. 실제 신뢰성 측정하는 도구 중에.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되셨죠? 종종 출제됩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 보기는 했지만 전통적으로 모든 이 컴퓨터 관련된 자격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아이예요. 기억하십시오. 자, 요거 보셨고요. 다음에 10번이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에 관련된 문제가 오늘 많이 출제가 됐네. 이것도 앞에서 또 출제가 됐었죠.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방식을 썼었다? IDE라고 하는 방식을 썼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하드디스크를 2개밖에 연결 못했어요. 좀 불안해. 그래서 하나 더 붙여보자. 익스텐드해서 IDE라고 하는 애가 나왔어요. 얘는 4개를 연결할 수 있어요. 왜? 케이블이 2개거든. 케이블 하나에 2개씩 다룰 수 있었어. 옛날에 컴퓨터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야, 이거 더 이상 포트를 꽂기가 어렵잖아. 그러면 우리 직렬로 쭉 늘려볼까? USB처럼 늘려볼까? 이래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시리얼 ATA가 됩니다. 이전에 ATA 방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런 발전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SATA 방식 지금 우리가 쓰고 있고요. 이 SATA 방식도 버전이 1부터 지금 4, 5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아마 4까지, 제 컴퓨터는 4까지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죠? 자, 보자. 직렬 인터페이스 방식을 쓴다. 이게 시리얼이에요, 시리얼. 시리얼이 뭐요? 직렬이라는 의미잖아. 맞아요? 맞네. 파타 방식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다 그랬어요. 얘네가 파타예요. 얘네가 병렬 방식이거든. 패럴러 방식. 속도가 당연히 빨라요. 핫 플러그인 요거 가끔 나오는데 얘네 핫 플러그인은 뭐냐면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하드디스크를 꼈다 뺐다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났어. 대신에 파킹을 한 다음에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 SATA는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서버에 쓸 수 있어요. 서버 작동 중에 특정 하드디스크가 망가졌어요. 백업은 잘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 서버가 꺼지면 서비스가 중단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하드디스크를 가리킬 수가 있어. 이 아이디는 일반적으로 SATA를 의미한다 그랬는데 얘네 다 패럴러 방식이에요. PA, 파타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요거 정리 좀 하고 계십시오.